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의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촬영은 우리가 딥러닝에 필요한 수학 지식들을 모아서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의 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벡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벡터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앞단에 어, 있었던 강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주로 매트릭스,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들이 몇 개가 있었고, 요번 강의부터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앞단에 살펴본 게 행렬을 살펴봤고 쭉 내용들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벡터, 선형대수의 두 개의 큰 근간이죠. 나중에는 같아지게 되는데 벡터 행렬은 이미 좀 맛보기를 했으니까 벡터에 대해서 맛보기로 할 거예요. 벡터의 어떤 히스토리, 역사는 어떻게 돼 있고 벡터는 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벡터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타입이 그냥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수학자들이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쓸 벡터가 뭔지, 그리고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다음에 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놈이겠죠? 놈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벡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 이것저것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더 깊게 벡터를 이해하면서 딥러닝에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모든 강의, PPT, 소스 코드, 그리고 동영상 링크를 찾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깃허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밑에 동영상 설명하는 칸에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제가 그 웹페이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검색하는 것보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가 뭘까요? 벡터. 선형대수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매트릭스부터 나갔죠. 행렬부터 나갔는데 행렬이 뭘까요? 행렬은 연립 1차 방정식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발명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전 강의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벡터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처음에 저는 히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얘도 역사가 있겠죠. 벡터가 괜히 뿅 하고 어느 날 순간에, 우리가 뭐 게임 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뿅 하고 나오는 것처럼 벡터가 뿅 하게 나왔겠어요? 그런 건 없죠, 이 세상에. 인크리먼털 리서치가 계속 됐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사이먼 스테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분이었대요. 1548년도, 1620년도? 요때 보니까 약간 좀 냄새가 나죠. 네덜란드 사람이 주로 독일이나 영국 계열의 이쪽 수학자들이 눈에 띄었는데,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뭐로 유명했죠? 이걸로 유명하죠. 16세기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서구 유럽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 상업주의고 무장한 나라들, 아니면 그 항해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배 타고 가서 자기보다 힘 약한 나라들 막 때려잡고 식민지 삼는 거죠. 막 겁나게 해서 많이 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 관련된 뭐 게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식민지를 빨리 만들려면은 출발지하고 도착지 정보가 있고, 배의 위치, 그다음에 배의 속도, 그다음에 조류라는 게 있죠. 바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나 뭐 지구의 그 자전 때문에 조류가 생기죠. 바닷물들이 쭉 흘러다니죠.
뭐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정확히 알고 계산을 해야, 아, 내가 출발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갔을 때 내가 목표하는 식민지에 빨리 갈 수 있겠구나. 가서 다 뺏어와야지. 뭐 사람들 다 접어와야지. 뭐 그런 거를까? 관심거리였겠죠. 그래서 요분이, 사이먼, 요분이 요거를 처음 발명을 했대요. 발명은 아니죠. 발견? 뭐 발명이라고 칩시다. 힘의 평형사변형 법칙이란 것들을 발명을 했어요. 주로 요거 때문에 발명이 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글링 한 거 정리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궁금하면 뭐 해? 구글링 해서 찾아봐. 네, 저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배의 속도가 이런데 뭐 조류는 이래.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내가 원래 목적지를 바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정확한 위치로 내가 도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요즘엔 너무 당연하죠. 교수님 저기 뭘 대단한 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대단하대요. 옛날에 수학자나 역사가들이 봤을 때 이거의 법칙을 몰랐을 때는 그냥 배 타고 대충 가는 거죠. 가다가 안 되면 야 이쪽이 아닌가벼 저쪽으로 돌을 더 줘 막 이렇게 돛담배의 방향을 바꿔 이랬을 텐데 정확하게 계산하게 가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처음 도착 요게 딱 보니까 얘가 벡터였다는 거예요. 재밌죠. 요때까지 재밌습니다. 그 벡터의 인트로 부분이죠. 요 강의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현대 수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수학자가 있죠. 과학자이자 수학자 아이작 뉴턴. 영국 분이시고 영국도 뭐 비슷비슷하죠. 이 식민지 제국주의에 뭐 그런 거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분 돌아가시고 요 분이 나온 거죠. 쭉 나와서 이분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수학자, 물리학자, 뭐 천문학자, 뭐 숫자 들어가는 건 다 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뭐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가장 큰 기여도는 뭐예요? 컨트리뷰션은 근대 수학, 현대 오기 전에 근대에 있는 모든 수학 이론 체계를 하나로 정리하신 분이죠. 옛날에는 중구난방이었어. 야, 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저랬대. 뭐 누구는 또 저랬대. 뭐 편파적으로 있던 거죠. 국가별로 아니면 연구 그룹별로 편파적으로 있었는데 아이작 뉴턴이 나오면서 자기가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지만 모든 수학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 이름이 프린키피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가면은 책이 이렇게 생겼대요. 뉴턴이 쓴 책이죠. 그래서 요 때도 여기에서도 벡터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벡터 개념 정리. 아, 참고로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틀렸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따로 찍든가.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집대성 될 때, 이 벡터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대수학으로 편입된 거죠.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키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수학에서, 수학에서 이 사람 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가우스. 가우스 분포. 가우스 소거법도 배웠죠. 우리 이전 강의에서 행렬할 때. 독일 분이신 거죠. 요분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거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죠. 뭐 물리학, 천문학, 기하학, 가우스 평면, 뭐 가우스 적분, 가우스 분포 뭐 다 했어. 그 중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복소 평면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복소수 평면. 예전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없었죠. 근데 허수의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허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니네들은 다 알지. 허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X축은 실수축으로 두고 Y축은 허수축으로 두어서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가우스 선생님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으로 치면 가우스 교수님이 되겠죠. 가우스 교수님 나오시기 전까지는 못 듣던 거야. 야, 벙찌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소평면을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X축, Y축 이렇게 썼는데 이 X축에다가 실수를 매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이미지, 그러니까 허수를 대응을 시켜서 어떤 제곱의 개념,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 평면상으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죠. 저보다 한 100만 배는 위대하신 분이죠. 뉴턴이나 뭐 가우스, 뭐 스테빈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이분들이 만들었던 업적에 비하면 이 동영상 찍고 이런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죠. 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그 모래알 만도 못한 전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분들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 복소 얘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실수 체계였죠. 수 체계가 수의 집합이 실수 집합까지만 있었는데 그걸 확장을 한 게 복소수 집합이죠.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을 할 테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런 복소수 평면을 고안한 건데 여기 화살표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에서 정리된 화살표가 여기로 온 거죠. 여기서 개념이 성립이 되고 성립, 뭐 정립 내지는 발견이 되고 뉴턴 교수님이 여기다가 집대성을 하는데 포함되고 이거를 더욱 확장해서 좀 더 그 거시적인 세계, 아주 이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수학의 범위를 엄청나게 팽창시킨 분야가 복소 평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정리해서 노기석 꼰대 교수님이 얘기해 주니까 재밌지 않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를 좀 살펴볼 건데요. 퍼스펙티브는 우리나라 말로 뭐 관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행렬을 할 때도 제가 행렬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수학적으로 표현은 똑같아. 근데 그거를 행렬을 매트릭스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는 야 이게 이거구나, 이거랑 물리학자들이 보는 거, 힘이나 어떤 역학에서 바라보는 행렬이 틀리듯이 벡터에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대표적으로 세 개 관점이 있겠죠. 원래 벡터는 피직스, 물리학에서 나왔겠죠. 왜냐하면 아까 스테빈이라는 그 교수님, 그냥 통칭해서 제가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스테빈 이러면 좀 반말하는 것 같아서 스테빈이 이거 평행사변형을 통해서 벡터의 개념을 고안을 했으니까 걔는 역학이죠. 운동이죠. 눈에 보이는 거를 했단 말이야. 그쪽에서 먼저 발전을 했겠죠, 벡터는. 그 다음 또 하나의 관점은 요것도 있습니다. 매서매틱스, 수학. 머리 뽀개지죠? 슬슬. 수학의 관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 컴퓨터 사이언스, AI나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벡터의 관점이 틀립니다.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물리학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야, 벡터는 화살표예요. 화살표를 표현해서 운동이 방향이 있잖아요. 크기도 있고. 야, 달려! 100m 달리기 하는데 앞쪽에 100m를 막 사람이 막 뛰는데 막 뛰어가요. 근데 여기가 결승선이야. 여기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크기를 가지고 달려가죠. 시속 10km로 뛰든가 20km 뛰든가 이렇게 뛰는데, 그래서 힘하고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가 있는데 이 방향과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걸 보니까 화살표더라. 이거 힘이 크면 크기가 크면 길게 하면 되고, 그런 거 봤더니 운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장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전기장도 표현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이런 걸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론가 목적지가 있겠죠. 저는 청주대학교니까 청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청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크기는 뭐 이 정도, 길이 이 정도가 크기라고 치고 방향은 화살표의 대가리, 머리가 가리키는 곳이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물리학에서 보는 벡터의 특징은 뭐냐면 크기하고 방향이 같다면 전부 다 같은 벡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게 벡터인데 크기와 방향이 똑같으면 그건 같다고 친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좌표 공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게 있으면 크기와 방향이 같은 화살표를 제가 그려볼게요.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나타날 수 있죠. 여기저기. 이 모든 화살표들이 벡터의 개념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벡터의 관점이에요. 퍼스펙티브예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주로 리스트나 튜플로 표시를 하죠. 순서가 있는 거.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을 피처라고 하거나 그런 것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걸 뭐 데이터셋이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은 어떤 숫자나 값들을 넣는 때려 박는 거죠. 우리는 때려 박을 뭔가가 필요한데 주로 리스트나 튜플 형태로 담아놓게 되는 거죠. 우리 요 예처럼 우리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birth, age, address 이 사람을 표현하는 한 사람을 표현하는 데이터는 생년월일, 나이, 주소 이런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2021년생인데 20살이고 주소는 뭐 우편번호 이렇게 적어놓는다든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또 계속 밑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써놨더니 야 컴퓨터 사이언스 야 우리가 볼 때는 물리 니네 뭐여 우리가 최신 학문이잖아 이게 벡터요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벡터를 바라볼 때 이 관점으로 항상 바라봅니다. 요거는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막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면 이거에 중재자가 필요했겠죠. 수학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판사 같으신 분들이죠. 수학자들이. 화살표로 표현하든 리스트나 투플로 표현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서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먹고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줄게. 그래서 화살표를 쓰든 리스트나 튜플을 쓰든 더하기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곱하기도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사실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 니네 생각하는 거 우리 개념 갖다 써. 이렇게 된 게 수학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물리학의 피직스의 관점은 이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 벡터가 합쳐지는 거죠. 평행사 변형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야 니네 컴퓨터 사이언스 야 니네도 할 수 있지. 이거를 이걸로 매핑 시켜줄게.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혼합해서 어떤 표준화 내지는 학문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벡터를 정의해 놓으신 분들이 수학자 분들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 써야 돼요? 우리는 수학자가 정의해 놓은 걸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강력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수많은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 놨을 테니까. 교수님 그냥 저는 리스트에 계속 담아서 쓸 건 파이썬 리스트 너무 겁나 편해요. 저는 수학 몰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다.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이죠. 컴공 아니면 컴사가 될 텐데 어쨌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것들을 갖다 쓸 거다. 이렇게 알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빌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왜 그건 그런 거예요 교수님. 그런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딥러닝의 벡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몇 번 봤죠. 매트릭스 할 때도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다가 인풋을 넣어줘야 되죠. 인풋은 뭐가 돼요? 데이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모았거나 다운로드 받았거나 돈 주고 샀거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돼 있을 텐데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엑셀 표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서로 관계가 있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 없으면 뭐 NoSQL 이렇게 부르죠.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NoSQL 쓸 거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관계형 데이터 RDBMS라고 부르죠. 우리는 RDBMS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 모아서 딥러닝의 입력으로 주는 거죠.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말고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 걔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행렬로 표시를 할 수 있죠. 픽셀들 값으로. 그럼 얘를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죠. 또 여기 어차피 다 숫자, 이 동그라미는 다 숫자를 의미해요. 복소수는 안 씁니다. 딥러닝에서는 실수 값들이에요. 여기는. 뭐 나는 사자도 있는데요. 그럼 사자도 숫자로 만들 수 있죠. 고양이도 있는데요. 숫자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쫙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숫자도 일렬로 세울 수 있죠. 되게 긴데 한 줄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한 줄이 세워져 있죠. 여기서 벡터가 어딨나 볼까요? 요거를 계산하는 식은 우리 이전 강의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각각의 값들은 행렬 곱하기 얘가 벡터인데, 우리가 배울 벡터인데 실제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했죠. 그럼 데이터셋에 벡터가 어디 있어요? 요런 게 벡터인 겁니다. 요 한 줄, 요거는 어떤 특징들이죠. 오더, first name, 이름, 성, 이메일, 그 다음에 국가, IP 어드레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어떤 값을 특정 짓는 것들을 피처라고 하죠. 이 피처들을 모아놨으니까 피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도 얘도 벡터죠. 값들이 여러 개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벡터입니다. 이것도 벡터고. 사실 행렬은 벡터라고 봐도 되죠.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행렬하고 벡터하고 똑같다는 거, 행렬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하고 벡터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거하고 수학적으로 똑같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행렬이 왜 벡터요? 네,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겁나요. 그거 공부하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돼서 겁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벡터랑 행렬이랑 같은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고, 이런 거 데이터셋 봤을 때도 여기 수많은 벡터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벡터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나면 선형대수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벡터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물리 벡터, 수학 벡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벡터는 물리적 벡터에서 보면은 시작점하고 종점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크기하고 방향만 모두 같은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거는 이런 걸 써야 되냐 이런 거죠. 우린 그런 거 안 쓸 거예요. 좀 전에도 봤듯이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거랑 크기하고 방향 같죠. 예, 예. 얘는 같은 벡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딥러닝에서 사용할 벡터는 오직 원점에서만 출발합니다. 뭐 여기는 원점이 아니지 0,0이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원점이면 이런 것 얘랑 얘는 같지만 얘는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죠. 좌표계에서 볼 때 3,1에서 출발하죠. 얘는 0,0하고 분명히 틀리죠. 틀리니까 얘랑 얘는 틀린 벡터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모든 벡터는 시작점이 오리진이 원점이 되는 벡터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점이 뭐예요? 요 점들의 위치가 각각의 데이터 값들이 되는 거죠. 얘는 뭐 키가 2고 몸무게가 3이야.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볼 때는 요 2,3 2와 3이라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모든 데이터는 2와 3이고 얘는 요 끝점이 어디죠? 5,4인데 키가 2, 몸무게가 3인데 키가 5, 몸무게가 4야. 얘랑 같은 거인 게 아니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볼 때는. 그거를 비교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 항상?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 서로 비교가 되겠죠. 화살표가 원점으로부터 정확하게 똑같으면 그건 같은 데이터인 거고,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그건 틀린 데이터일 테니까. 수학에서 대부분 다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외사항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 얘는 벡터를 덧셈할 때는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거의 99.99% 모든 그 벡터들은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당연한 거고, 수학적으로 정의했을 때도 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유독 물리학에서는 틀려. 그렇지만 우리는 수학자들이 정의한 걸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진 않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벡터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좌표계가 필요해요. 단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원점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원점. 그리고 세 번째는 벡터를 표시할 값. 벡터는 순서쌍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튜플이라고 하죠.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는 걸 영어로 튜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순서쌍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이전 강의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튜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좌표를 하나 그려요. 그러면 얘는 요 X축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Y축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Y축 하나 그리고 이쪽의 이름을 X라는 X 액시스, 얘는 Y 이렇게 붙여줄게요. 너무 친숙하죠? 초딩 때부터 봤던 거죠.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그 다음에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균등하게 쪼갤 수 있는 어떤 이분리 스페이스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균등하게 쪼갤 수 있는 어떤 측정 가능한 단위를 하나 만들고 Y축에도 한번 써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얘는 한번 원점이 정해지면 움직이면 안 돼. 이 축들은 움직여도 돼요. 근데 원점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벡터에서, 특히 선형대에서는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원점, 오리진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표 단위는 우리 뭐 1이다. 좌표 단위를 뭐 2, 3 이렇게 써도 되죠. 나는 루트 5로 해. 실수 좌표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1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1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벡터가 있어요. A는 뭐 2, 3 이렇게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얘입니다. 그러면 화살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좌표 단위가 1이니까 1 곱하기 2에서 얘는 원점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두 번째 축이, 우리는 축이 지금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축은 Y축이 될 테니까 Y축이 기준 단위가 요거죠. 우리는 1로 하기로 했습니다. 1이라는 단위에서 3배 곱하기 3배 1 단위 곱하기 3.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3.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화살표 끝나는 대로 이동시킨 다음에 서로 연결하면 2,3이라는 벡터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벡터의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화면을 지웠으니까. 자, 마이너스 2,3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얘는 첫 번째 축인 거죠.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2 단위만큼 떨어져 있고, 두 번째 축은 여기부터 3만큼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테니까 얘 끝나는 점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합성한 거가 요 새로운 벡터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업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저한테 들을 거예요. 요 단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축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원점이라는 개념, 그리고 단위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축을 두 개만 썼죠. 근데 세 번째 축도 둘 수가 있죠. 세 번째 축이면 3차원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축이죠. 축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3차원 벡터가 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요런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유명한 그 유튜버인데요. 3블루 1브라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수학 내용, 수학이나 물리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 동영상 튜토리얼이 되게 많은데 여기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벡터에 대한 리니어 알지브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동영상을 캡처를 해 놓은 거예요. 3차원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는 축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 더 세우면 되죠. 한번 볼게요. You add a third axis, called the z-axis, which is perpendicular to both the x and y axes, and in this case,
Each vector is associated with an ordered triplet of numbers. The first tells you how far to move along the x-axis. 첫 The second tells you how 번째는 far to move X축에서, parallel to 두 the 번째는 y-axis. Y축에서 And the 얼마나 third one 떨어져 tells you 있는지. how far to then move parallel to this new z-axis. Every triplet of numbers gives you one unique vector in space, and every vector in space gives you exactly one triplet of numbers. 이렇게 해서 3차원도 그릴 수 있죠. 그럼 4차원은 어떻게 그리죠? 4차원은 우린 못 그리죠. 여러분 4차원을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을 그리면 약간 좀 그런 개념,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들 제 4차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제가 혼자서 막 말하고 있어. 그럼 걔는 4차원인 거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차원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4차원은 시각화를 할 수 없죠. 수학적으로는 4차원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요 값만 하나 더 집어넣으면 그거 4차원, 5개 집어넣으면 걔는 5차원 이럴 테니까 수학으로는 너무 쉬운 거죠.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선 뭐 256차원, 뭐 700차원 이 정도까지 써요. 아인슈타인이 8차원까지 썼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딥러닝은 8차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1024차원 이렇게 막 쓰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앞에서 살펴봤는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겠죠. 너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너무 쉬운데요 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벡터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알파벳 소문자 기호를 주로 쓰고요. 벡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소문자 위에 머리에 화살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가로를 친 다음에 어떤 값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그래서 벡터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는 세로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학자들이나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벡터는 세로로 써 있구나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내가 가로로 쓰고 싶다 이렇게 가로로 써도 돼요.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얘는 트랜스포즈 해줬다는 거예요. I하고 J 위치를 바꿨다는 거. 트랜스포즈 관련된 거는 제 앞단 강의에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가로 쓰기가 좀 더 편하죠. 데이터들을 옆으로 쭉 많이 엑셀 표 같은 데는 옆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벡터는 원칙적으로 세로로 써야 돼요. 딥러닝에서는 다 세로로 돼 있죠. 세로로 돼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냥 가로로 쓰기도 해요.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그래서 가로로 쓰여져 있는 거를 행벡터라고 부릅니다. 로우 벡터 이렇게. 그다음에 뭐 벡터의 차원이란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벡터의 차원은 벡터는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세로로 한 줄 쓰든가 가로로 한 줄 쓰든가 하니까 이 차원은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얘기인데 일단은 원소의 개수를 벡터의 차원이라고 보기도 해요. 나중에 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벡터 A라는 벡터는 원소가 3개니까 3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 데이터를 우리가 1000개를 때려 박았어요. 순서대로 튜플로. 그러면 1000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쓸 거예요 이제. 물리학에서 1000차원이라면 쟤네 뭐냐 미친놈들 아냐 이럴 건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뭐 몇백 차원 이런 건 그냥 늘 쓰는 거니까. 요 원소의 개수를 차원으로 일단 얘기하기로 하고 또 화살표를 사용하기 귀찮을 때도 있죠. 귀차니즘. 아 귀찮아요 교수님. 그래서 화살표 쓰는 게 귀찮고 언제 제일 귀찮았냐면 타이핑할 때. 근데 뭐든 한글로 막 쳐야 되는데 화살표를 맨날 찾아야 돼. 이것도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A인데 볼드체 굵게 써놓으면 이거는 벡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화살표도 안 쓰고 굵은 표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귀찮은 거예요. 굵게 이거 설정하는 것도. 그러면 그냥 소문자로 많이 써요. 저도 그래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얘는 벡터인가 보다 이렇게. 행렬하고 비슷하죠. 행렬 표현법도 많은데 그냥 니네가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앞으로는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교수님이 꼰대지 또 아씨 또 잘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거 타이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뭐 표현법은 어떤 논문이나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 아 나는 벡터는 원래 이건데 내 논문에서는 지금부터는 A에다 점 찍기로 할래 이러면 얘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정의하기 나름인 거죠. 벡터의 본연의 의미는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냥 저는 저잖아요. 제가 안경을 쓰나 안경을 벗으나 이거 모자를 쓰나 어차피 저는 전 거니까 벡터는 벡터인 거죠.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진 거니까 그래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벡터라는 게 있는데 개념 정리. 자, 여기가 원점이고 좌표가 x축 y축 2차원이네요. 공간이 있고 베이시스 벡터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기저 벡터라고 해요. 기저. 아까 기본 단위가 되는 벡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좌표계에서는 그냥 일로 봐요. 너무나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준 벡터를 두 개를 잡습니다. 축이 하나면 하나. 우리 x축 y축이니까 두 개죠. 그럼 기저 벡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여기가 한 단위가 되는 거죠. 단위. 얘를 1만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싫어. 나는 이만큼이 한 단위로 할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니네 마음이요. 단위를 특정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로 돼 있죠. 실수 좌표계에서 여기 크기가 1인 거를 썼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저 벡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저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저 벡터의 3배만큼 가고 또 기저 벡터의 2배만큼 가고 그래서 얘를 벡터 2,3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 기본 벡터를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요 단위 벡터가 요건데 마이너스 기호가 붙으면 뭐죠?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개념은 방향이, 그러니까 원래 기준 베이시스 벡터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럼 방향을 180도 바꾸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180도 바꿔서 요거의 크기의 2배.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j 하면 여기서 끝나는 점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2라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벡터가 되죠. 얘는 얘랑 얘를 표현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해준 거죠.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저가 있는데 베이스가 있는데 그런 걸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른다. 앞으로 많이 쓸 거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기저 벡터를 다르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얘기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썼는데 나는 기저 벡터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기저 벡터는 뭐 이렇게 하기로 할래. 이러면 표현법이 달라지겠죠. 기저 벡터의 몇 배, 방향과 몇 배수 요걸로 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뒤틀어진 게 될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잖아요. 요거를 앞으로 한 4번, 5번의 강의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얘가 선형 변환이 되는 거예요. 선형 변환. 기저를 바꾸는 게. 막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난리도 아니야. 막 우리 실제로 다 해볼 거예요. 농담 같죠? 이 기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기저 벡터, 베이시스 벡터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짜증나니까 일단 빨리빨리 가볼게요. 워낙 꼰대 방향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벡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렬도 매트릭스도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있었죠. 뭐 스퀘어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뭐 인버스 매트릭스 여러 가지가 있었듯이 벡터도 몇 가지 특징적인 벡터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지어주는 거는 제가 누차 제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 아닌 거예요. 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은 거예요.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걔를 찾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얘가 이름이 없어. 그럼 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야, 얼굴은 이렇고 손은 이렇게 생겼고 쟤는 뭐 치마를 입었고 다리는 2개요. 그런 거 있잖아. 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르려면 어떻게 돼? 이름이 있어야 되죠. 벡터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적인 게 0벡터란 게 있어요. 0은 알파벳 0 벡터는 벡터의 모든 성분이 0으로 돼 있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0, 0, 0 이렇게 다 차 있는 거. 그러니까 다 0으로 얘랑 뭐 어떤 연산을 곱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0으로 막 때려박게 되겠죠.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0벡터. 그 다음에 유닛 벡터라는 것도 있어요. 유닛 벡터는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놈이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불러요. 어떤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크기를
여기 뭐 3인데 크기가 그냥 1인 거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를 정규화 한다고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놈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놈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죠. 이제 나올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어떤 벡터 v가 있는데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지금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일단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진행되면서 할 겁니다. v의 양쪽에 절대값, 이중절대값 기호를 쳐줬어요. 얘가 뭐냐면 얘가 놈이에요. 노멀라이즈 한다고 해서 놈. 아니면 크기? 얘는 어떤 스칼라 값입니다. 하나의 숫자 값으로 떨어져요. 요거로 나눠주면은 단위가 1이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좀 살펴볼게요. 추가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스탠다드 유닛 벡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표준 단위 벡터. 하나의 원소의 크기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벡터예요. 얘는 선형 독립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는데 다 0이야. 하나만 1이요. 얘는 요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얘는 다 0이고 하나만 1이요. 자, 요게 인덱스가 좀 잘못됐네. 2, 2, 2, 3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얘는 좀 수정을 하고 올게요. 각각이 표준 단위 벡터들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수업 진행하면서 나올 건데 얘는 다른 거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0하고 1로 표현하는 게 계산하기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표준 단위 벡터를 제일 많이 써요.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의의 벡터 v라는 게 있다면 얘는 표준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딥러닝의 기본 구조로 가기 위한 아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쳐봐요. v라는 벡터는 v1이라는 값, v2라는 값 쪽에서 vn이라는 값이 있으면 v1에다가 2원 얘죠.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v2에다가 얘를 곱해주고 vn에다가 얘를 곱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 값이 3이라면 이게 vn이라고 쳐봐요. 2의 n에 얘 3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 0인 거고 맨 끝에만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얘는 첫 번째 값이 뭐 2라고 쳐봐요. 얘 2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를 곱해주면 요거니까 2 곱하기 2 원이면 첫 번째 값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거죠. 더하기 더해 볼게요. 그러면 뭐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2,3이 되는 거죠. 2, 예를 들어서 뭐 2,3이 있다.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2,3이 이렇게 표준 유닛 벡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도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겁나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까먹지 마세요. 요거의 용어도 중요한데 용어보다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노기석 교수님, 꼰대 교수님이 그 강의 길게 하는 그 짜증나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요 놈이라는 게 있었죠. 놈을 설명을 해주면 강의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벡터도 크기가 있겠죠. 행렬식이란 게 있었죠. 벡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값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놈입니다. 놈. 정의는 어쩌고저쩌고 쭉 써 있습니다. 쭉 써 있는데 놈 is a function. 얘는 놈은 뭐야? 함수라는 거죠. 함수. 그리고 real or complex vector. 우리가 벡터를 리얼 넘버 실수로만 표현하잖아요. 근데 수업 진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복소수로 표현해도 돼요. 벡터를. 복소수 평면에서도 벡터의 모든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요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실수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을 쓸 건데 non 네거티브 리얼 넘버로 만들어 주는 거. 그런 함수다.
놈은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놈은 함수. 함수의 출력값은 양의 어떤 값이 나온더라. 그런 거죠. 벡터의 놈은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어떤 벡터가 있으면 모든 벡터의 원소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이거를 길게 쓰면 짜증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모든 i에 대해서 vi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 거. 이거를 벡터의 놈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들자면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2,3인 거죠. 그러면 요 벡터, 요게 v가 얘가 되는 거죠. 얘 놈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2의 제곱, 3의 제곱 한 다음에 더해주면 루트 13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얘가 루트 13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요 선의 길이가 돼요. 2차원 실수 공간에서 2차원 유클리디언 저 평면이 되겠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하고 똑같은 게 돼버립니다. 놈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v 이렇게. 그래서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절대값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뭐 추가 강의에서도 하겠지만 이거를 3승 한 다음에 3제곱 루트를 씌워줘도 되고요. 4승 한 다음에 4제곱 루트를 씌워줘도 되고 무한대승 한 다음에 무한대 루트를 씌워줘도 됩니다. 확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제곱하는 거를 L2 놈이라 제곱했다고 해서 L2 놈 이렇게 부르는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수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놓는 경우도. 근데 내가 뭐 L3 놈을 쓰고 싶다. 그러면 3 이렇게 써주면 3승 한 다음에 세제곱 루트로 씌워졌구나. 이렇게 뭐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걸 L2 놈이라고 합니다. L2 놈. 현재 지금 벡터의 놈은 L2 놈이에요. 현재는 이 뭐 L2, L3, L4 놈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벡터에서는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벡터의 놈이구나. 그리고 벡터의 놈은 어떤 실수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리구나. 직선 거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2차원이죠. 값이 2개밖에 없어요. 원소가. 3개면 어떻게 2, 3, 4면? 이 평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확장되죠. 2, 3, 4.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간상으로 어떤 직선이 그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3개인데 4개 5가 있어. 이렇게 5차원이면 어떻게 우리 못 그리죠. 그리고 차원이 공간이 휠 거란 말이에요. 고차원으로 가면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왜냐면 4차원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차원을 확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직선거리인데 얘도 제곱해서 다 하면 어떤 공간상에 어떤 거리, 직선 거리가 됩니다. 근데 4차원, 5차원 우리는 어떻게 쓸 거죠? 데이터에선, 딥러닝에선 한 1024차원 쓸 건데 1024차원 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 모르죠.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원이 확장되면. 차원 확장되는 거 쉽죠? 데이터만 몇 개 더 다르면 돼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그냥 거리 개념으로 쓰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거리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벡터의 세계에서는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의 세계에서는 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벡터에서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돼요? 벡터의 크기죠, 일종의.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얘는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2차원, 3차원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최소한 뭐 4차원 이상만 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수학적인 값이 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거리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에서는 놈이란 게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놈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자. 왜? 이거 첫 번째 강의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놈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많이 나올 겁니다. 뒤쪽에 더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요 강의는 벡터 인트로죠. 인트로답지 않은 인트로. 정말 길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벡터는 왜 나오게 됐고 대항해 시대의 어떤 빨리 식민지를 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차례대로 정리되고 벡터에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표현법도 봤고 놈이라는 것도 있고 놈은 뭐다
뭐 특수한 어떤 벡터들도 있고 벡터의 이름들도 몇 개 적어줬더라. 그리고 베이시스라는 것도 있더라 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진짜 꼰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꼰대가 돼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벡터를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벡터와 행렬을 진짜 뷰티풀하게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누가 해놨냐면 수학자들이 해놨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자, 벡터의 인트로, 벡터 소개하는 것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오세요.